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에어비앤비, 지금은 사업을 잘하고 있을까요? 에어비앤비가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집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하게 호텔 예약 애플리케이션인데 호텔이 아니라 민박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가 및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며 잠재 시장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호텔 및 숙박업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에어비앤비 역시 피해가 크겠죠. 현재 에어비앤비의 상황이 어떠한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창업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데 주거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 생각을 하다가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주변 호텔에 공실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을 임대해주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에어비앤비가 아닌 airbedandbreakfast.com, 직역하자면 에어베드와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3명의 디자이너가 묵고 갔다고 하며 이를 계기로 에어비앤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객들은 타인의 집에서 숙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제공했던 것은 숙박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혼자서 여행을 와서 호텔에 묵어서는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경험들이죠. 예시로 서울에 여행을 오시면 많은 분들이 명동, 경복궁에 가지만 분명 구독자분들의 집 주변에도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이러한 명소들까지도 서비스로 사실상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 맞춤화가 되어 있는 특색 있는 여행 경험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죠. 에어비앤비는 집을 제공하는 호스트와 숙박을 할 장소를 찾는 여행객을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호스트에게 갈 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으며 숙박을 하는 고객에게는 12%를 수수료로 받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는 강의, 체험, 경험 등을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 투어, 야외 활동 등 앞서 말한 현지인들만이 아는 즐길 거리를 상품화한 것이죠. 체험의 경우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게 수수료로 20%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경험 서비스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죠. 에어비앤비는 어쨌든 기존의 숙박업 및 여행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입니다. 기존의 숙박업은 호텔처럼 모든 공간이 균일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방의 인테리어 및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실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점점 개별 맞춤화를 원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점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죠. 더불어 랜드마크 기준의 유명한 곳만 방문하는 여행객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들의 발전으로 랜드마크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점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숙박을 굳이 유명한 동네에서 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에어비앤비는 위기에 강한 기업입니다. 창업 시점 자체가 2008년도 금융위기 부근이었습니다. 호스트들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추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임대해 주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죠. 더불어 2020년도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3, 4월에는 정말 어려웠으며 4월에는 전년도 4월 대비 매출이 72%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6월에는 전년도 대비 21% 수준으로 많이 복구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럼 어떻게 실적을 복구시킬 수 있었을까요? 원래 에어비앤비의 고객들은 해외 또는 집에서 아주 멀리 갈 경우 에어비앤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멀리 못 가게 되자 단거리 노선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국내 여행의 빈도수가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거주 지역에서 반경 500마일 안쪽, 800km 안쪽에서 예약을 하는 단거리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 매출이 가장 크게 발생한 주요 20개국 이외의 도시들에서도 매출이 크게 상승했죠. 즉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잘 살펴보면 국내 여행의 수요가 엄청 늘어난 점을 살펴볼 수 있죠. 이외에도 장기 투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행용보다는 출장 용도 또는 비즈니스 용도인데 에어비앤비가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하나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현재 400만 명의 호스트들이 있으며 740만 개의 주거와 체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감탄한 부분인데 매출의 69%가 에어비앤비를 2회 이상 사용했던 고객이라고 합니다. 즉 실사용자가 서비스에 실제로 만족을 하고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 매출의 84%는 기존 호스트가 제공하는 집에서 발생한다고 하며 매년 이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신규 호스트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다든가 기존 호스트들이 더 많은 집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는 신규 유저 유입이 중요하기에 만약 신규 호스트들이 경쟁력을 잃는 것이라면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거래된 총 거래 대금인 그로스 부킹은 2019년도에 2018년도 대비 29%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전 연도에는 훨씬 높은 성장 속도를 가졌으나 당연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에어비앤비 서비스에는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방을 빌려줘야 하고 여행객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숙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수치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2020년도 9월 기준 0.137%의 숙박객과 호스트가 문제를 에어비앤비 측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500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는 0.053%라고 하며 $1000까지는 에어비앤비가 보상을 해주고 있죠. 물론 무작위로 서로 신뢰를 할 수는 없기에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투숙객들이 남길 수 있는 리뷰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며 고객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더불어 기술 기업답게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리스크 점수를 매긴다고 하죠. 이제 에어비앤비의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2019년도 기준 $4.8빌리언 벌었으며 이는 2018년도 대비 3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벌어들인 돈이 $2.5빌리언 인데 2019년도 동일 기간 동안 3.7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매출이 크게 떨어지긴 했죠. 매출 원가는 매출의 25% 수준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 기업들과 비슷하게 영업과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는 대폭 축소시킨 상태이지만 말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비용을 감축시키며 직원을 25%를 재계약 및 해고를 하는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여타 고성장 기술 기업들과는 다르게 영업이익을 대체로 0으로 맞추며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금도 현재 4.5빌리언 달러였다고 하며 IPO로 3.5빌리언 달러는 더 확보했을 테니 8빌리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코로나가 정말 길게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스타벅스와 비슷한 똑똑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예약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호스트들은 여행객들을 실제로 묵을 때 매출이 발생하죠. 즉 중간 단계에서 에어비앤비가 돈을 들고 있으며 은행에만 둬도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쟁 상대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당연히 호텔 체인들인 메리어트, 힐튼, 아코르 등을 견제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 OTA들인 부킹스, 익스피디아 등을 신경 쓰고 있다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구글을 경쟁사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행 검색 또는 숙박업소 검색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결제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른 웹사이트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 에어비앤비의 검색 또는 탐색 기능을 활용하여 숙박업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쇼핑 관련 검색은 아마존에서 하듯이 숙박 관련 검색은 에어비앤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잠재시장의 규모는 너무 거대합니다. 일단 매출의 40% 정도만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행 또는 숙박 관련 검색 수요를 잡는다고 가정하면 이후 연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드는 생각들은 광고, 체험료, 이동수단 등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 있겠네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현재 모든 주요 호텔 체인들을 합친 시가총액보다도 에어비앤비가 비쌉니다. 매출 대비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저는 공유경제와 개별 맞춤화 서비스들을 굉장히 좋아하기에 에어비앤비도 물론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현재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매수해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에어비앤비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